네, 여러분 오늘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진화 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종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우파사에서는 우파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파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라는 것이 뭐 작년 연 말부터 뭐 최순실 게이트부터 이제 터져 나온 여러 가지 비리의 문제들과 정권의 문제들 이제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와 이제 이거 우파는 다 부패한 거 아니야? 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여론 형성 중에 하나가 조윤선 장관이 잡혀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터져 나왔던 블랙리스트라는 문제가 또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파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는 것은 실제로 지금 정권이 바뀌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파 진영 내에 뭐 지식인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계에서 벌써부터 피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과연 김기춘, 조윤선 이 두 분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그쪽에서 말하는 블랙리스트는 과연 실체가 뭐고 그리고 실제로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블랙리스트다 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와 블랙리스트? 제명해야 되는 그 명단? 아주 나쁜 사람들을 모아놓은 명단? 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어감을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블랙리스트라는 걸 이제 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블랙리스트들이 누가 먼저부터 사용을 했고 어떻게 사용이 되어져 왔고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봤나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가깝게 예를 몇 개만 들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이회창 대통령 후보 시절입니다. 이회창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가요 무대에 김동건이라는 아나운서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죠? 네, 이분이 가요 무대가 1985년에 첫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까지 가요 무대를 지키고 계신데 이분이 한때 한 7년 동안 가요 무대에서 하차를 해야 됐던 적이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이회창 후보를 지지선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노무현이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KBS는 뭐 세대 교체라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가요 무대는 뭐 세대 교체가 중요한 코너가 아니고 오히려 그 송혜 선생님이 지금 진행하는 전국 노래자랑처럼 되게 그 오래된 MC가 그 프로그램을 지키는 게 되게 그 프로그램의 특성이 된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분이 이제 2003년에 바로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가요 무대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그분이 이제 2010년에야 다시 가요 무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7년이나 걸렸군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프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대표성을 지닌 아나운서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고 해서 그 방송에서 갑작스럽게 퇴출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과거에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아주 대히트를 쳤던 개그맨이 있었어요. 심연섭이라는 개그맨인데 그 심연섭 개그맨도 그 당시에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KBS에서 퇴출을 당하고 그런 이제 전례들이 있는 겁니다. 네, 이 전례들이. 퇴출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의 이야기였고 왜냐면 이분이 정말 잘 나가는 개그맨이었고 그렇죠. 이 얘기를 들어오면 이분이 뭐 행사를 뛰고 월 한 몇억을 버는 게 일도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그 엄청 유명한 거 뭐 있잖아요. 이렇게 사바나이 아침 해가지고 뭐 빰바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2002년도에 KBS 그 개그 대상인가요? 최우 수상 그 수상자라고 미리 통보를 받아요. 사흘 전에. 근데 이분이 이회창이 아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명단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수상 명단에서도 받을 수 있는 상을 못 받고 그렇게 되는 상황까지 되고 KBS에서는 그 이후로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됐죠. 없죠. 네. 심연섭 씨는 뭐 요즘도 이제 잘 안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드리는 사례가 어떤 측에서 어떤 측을 공격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먼저 김동건 아나운서, 심연섭 개그맨 이 두 분 다 이회창이라고 하는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퇴출을 당했던 것이고 지금 또 말씀드릴 부분이 뭐 호랑나비로 굉장히 막 의아해요 막 이런 분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김은국이라는 뭐 가수 겸 뭐 엔터테이너이신 그런 연예인께서도 2시에 어떤
MBC 라디오에서 강제 하차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강제 하차를 당한 이유가 사실상 불명확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 김은국 씨께서 한나라당 그 선거 운동을 다녔었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김은국 씨가 퇴출을 당했던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문화예술계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연예인들을 겁박하고 표현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지금 더 명확히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김동건 아나운서나 심연섭 개그맨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시절 때 이제 이루어졌던 것들이고, 김은국 씨 같은 경우는 MBC 노조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또 몰아붙였던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MBC 노조입니다. 지금과 뭐 다르지만.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정말 이거를 뭐 피바람이 불었던 뭐 노무현 당선 시기에 블랙리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그거를 상기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근데 지금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 현 정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됐지만은 이번 2012년 이후로 지금 2017년까지의 이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방송 활동에서 제약을 당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정말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김재동이라고 하는 개그맨을 정말 잘 아실 겁니다. 네. 김재동이라고 하는 개그맨은 뭐 여러 시위에 나가서 정말 서슴지 않고 정부 비판적 발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발언을 정말 서슴지 않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최근까지도 힐링캠프라고 하는 방송에 나왔었고, 시시때때로 MBC의 가장 뭐 유행하는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도 이제 때때로 나왔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탄압을 받지 않고 있죠. 사실상 뭐 그분이 어떤 시기에 하차를 당했다 이러면 언론에서는 강제 하차 당했다 뭐 여러 가지 논리들이 펼쳐지는데, 정말로 문제를 당했던 뭐 이런 김은국 같은 분은 정말 그 당시에 속상해서 삭발도 하고 했었거든요. 네.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은국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한가수협회장, 그렇죠. 선출직으로 된 가수협회장의 그렇죠. 지금 회장인데, 그분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한 이후에 지금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송광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이런 송광호라고 하는 배우가 과거에 뭐 어떤 영화를 하나 찍었죠. 되게 좀 특이한 영화 하나 찍었습니다. 뭐 변호하는 뭐 이제 뭐 그런 영화를 찍었던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영화를 찍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스크린에서 퇴출을 당했나? 언론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뭐 퇴출을 당했었다,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하지만 또 요번에 복귀작이 있어요. 이분들은 단순히 잠깐 그 중간에 휴식기를 갔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영화를 잠깐 못 찍었던, 그냥 뭐 갑자기 정권의 희생양처럼 본인들의 프레임을 만들고 공격을 실질적으로 받는 쪽은 이런 쪽이란 말인 거예요. 김은국 씨나 이런 분들. 근데 이런 문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문화예술계에만 있었냐? 또 아닙니다. 문화예술계에서도 지금 이런 블랙리스트로 우파들이 공격을 받아왔고, 지식인들 혹은 언론인들이 이런 블랙리스트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에 의해서 공격을 또 받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지식인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언론인들, 사실 언론 계통에서 수많은 우파 오피니언들이 퇴출을 당하고 논설위원들이 자리를 잃고 그런 사태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11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이제 10월, 11월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최서원 게이트가 터지고, 그 다음에 문재인 씨가 뭐 국회의원도 아닙니다만 그분이 뭐 민주당 대표로 대통령 후보로 이제 나오면서 보수 심판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보수를 다 뭐 횃불로 불태우자 뭐 이런 막말도 했고요. 그분이 대놓고 이제 본인의 블랙리스트를 말합니다. MBC 100분 토론 나와서 100분 토론에서 뭐 MBC의 사장 선임이나 뭐 보도 행태들을 이제 본인이 문제를 삼아서 적폐를 청산하겠다. 본인이 뭐 정권을 잡으면 MBC라고 하는 적폐를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블랙리스트입니다. 따지고 보면. 네. 근데 우선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 씨가 보수 심판론을 들고 이제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꾸준히 이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김진이라는
중앙일보의 대표 논객이 계셨습니다. 그 대표 논객께서도 본인이 중앙일보를 나오면서 약간의 석연치 않은 일로 퇴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 그대로 자진 퇴사는 아니었다. 회사의 결정에 대해서 나오게 됐다. 뭐 이제 이런 말들을 해주셨던 겁니다. 네, 그분이 사실 그 전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사실 문제가 될 만한 얘기가 아니죠. 다만 방송사에서 싫어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백남기 농민, 그 농민이라고 해야 될지 전문 농민 시일꾼이라고 운동가. 네라고 네.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폴리스 라인 넘어서 경찰 버스를 흔들다가 그런 폭력 행위를 일삼다가 경찰이 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물대포를 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 빨간 우비 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테이프를 모든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데 틀지를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론에 나와서. 그래서 그게 사실 방송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꺼림직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사실 중앙일보 논설위원회에서 잘린 시기가 그 방송 직후였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 동아일보의 권순할 논설위원도 그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아주 오랫동안 말 그대로 보수의 이야기를 꺼내왔던 몇 안 되는 논설위원이셨습니다. 뭐 칼럼을 쓰시고 동아일보의 그런 사설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의 의견을 실어서 내고 말 그대로 동아일보 자체가 보수 언론지이기 때문에 그런 보수 논설위원은 사실상 당연한 것인데 권순할 위원도 그 시기와 맞물려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근데 그만둔 것이 본인이 어떻게 퇴사를 당했는지 결정을 본인이 퇴사될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다. 네.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퇴사를 당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의 이런 일말의 문제들과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고별 칼럼도 남기지를 못했어요. 네. 지난해 말에 남긴 칼럼이 제 마지막 동아일보에서 쓴 칼럼이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별 칼럼도 못 남기고 그렇게 강제로 논설위원직을 내려놔야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그렇고 조선일보에서도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류근일이라고 하는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님께서도 그 TV조선에서 하차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본인도 거기에서 하차를 당한 것이 본인이 했던 말이 뭔가 문제가 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으나 이렇게 하차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조금은 불공정한 이유로 하차를 당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본인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크게 이제 이번에 문제로 또 될 수가 있는 것이 정규재라고 하는 한국경제신문의 주필이자 정규재 TV의 대표 방송 언론인 이 정규재 주필님께서도 한국경제신문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주필직에서 이제 물러나서 고문직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일부에서 물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말씀을 하시다시피 정치권과 외부 세력의 압력으로 본인이 물러나게 되었다. 이제 이러는 논리들이 쭉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사태들을 봤을 때 우파에 정말 몇 남지 않은 오피니언들, 뭐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자리를 잃어야 되고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파의 고난 행군이 맞지 않나. 그리고 우파 단체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라는 것, 이것이 탄핵 사유에도 해당이 됐습니다만은 과연 이 블랙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뭐냐라는 걸 살펴보면은 문화예술계에 기존에 지원을 하던 것을 지원을 안 하는 명단이 블랙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야기를 한 바 있죠.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동안 좌편향된 단체들, 그런 단체들에게 지원했던 것을 끊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활동을 제약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문화예술계는 굉장히 좌편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좌편향된 것을 균형을 맞추고자, 그리고 지금 정부는 우파 정부였습니다. 근데 좌파 정부에서 지원하던 것을 끊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아서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권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을 공격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던 문화예술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도 청와대에서 뭐 문제를 삼았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맘 놓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줬더니 이제는 돈을 안 준다고
기존에 지원 주던 돈을 안 줬다고 그렇게 해서 문제시를 하면서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공격을 하면서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나라에서 실제로 지원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번 블랙리스트라는 게 자세히 보세요. 보수의 목소리, 대한민국을 지키자, 대한민국을 번영시키자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탄압을 받는 겁니다. 이런 지식인들 같은 경우가. 지금 블랙리스트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나라가 나서서 나라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기회마저도 박탈시키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나라라는 것, 그 사람들이 기회를 받기 이전에 나라라는 게 온전하게 유지가 돼야 기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가치를 폄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것을 다 열어주자, 그것은 자유의 가치가 아닙니다. 자유일 수가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좌파들이 얼마나 많이 악용을 해왔고 이용을 해왔는지를 우리들이 정말 뼈저리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제가 어떤 한겨레 신문사에 들어가고 싶다 원서를 낸다? 그럼 제가 붙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 저 사람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 뽑고 싶은 겁니다. 그럼 우리 쪽에서는, 이런 우파에서는 뽑고 싶은 사람들 당연히 뽑게 되는 것이고, 그건 너무 당연한데, 이런 당연한 논리들을, 특히나 저런 지금 서울시장님이 비롯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산하조직과 산하기관들, 거기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한번 단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얼마나 이 사람들은 정말 본인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본인들이 꽂아놓고 싶은 사람들을 다 꽂아넣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느 편을 공격하는 문제다 일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지금 공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화를 내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연평해전, 뭐 국제시장, 뭐 최근에 인천 상륙작전 이 세 영화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많은 좌편향된 그 문화예술계 시장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최근에 있었던 역사, 현대사를 다루는 콘텐츠였습니다. 연평해전, 이 영화를 만드는데 제가 이 감독님을 인터뷰했었습니다만 7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연평해전이라는 영화를 만든다 그러니까는 지원을 안 해줬답니다. 그렇죠. 투자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세서 안 된다. 아니, 연평해전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NLL을 넘어와서 배를 친 겁니다. 그걸 포격을 해서. 막은 거고. 네. 이거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인데 어떻게 이게 정치적인 비하가 됩니까? 그래서 연평해전을 만드는데 무려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것도 대부분의 금액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국민 성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나온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엄청난 공격을 했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서 지금 연평해전을 검색해보시고 관람객 평점과 영화 평론가 평점을 비교해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게 600만 관객을 겨우 넘었습니다. 변호인 같은 영화가 1000만을 넘는데 이 영화가 600만 밖에 안 됐습니다. 작품성이 떨어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단체 관람을 하려는 것도 맞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 아닐까요? 그렇죠. 연평해전, 뭐 국제시장,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이 나왔을 때 이 영화들을 폄훼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영화 평론을 대표한다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본인들만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영화들에 뭐 구역질 나온다, 뭐 역사 왜곡이라는 얘기도 했죠. 역사 왜곡이다, 무슨 뭐 저기 리암 니슨이 나오지 않았으면 별점 1개짜리 영화였다, 뭐 이런 식의 비아냥거림을 그들은 블랙리스트로서 만들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정말로 블랙리스트가 누가 만들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가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전에 그 위안부를 소재로 했던 영화가 뭐였죠? 뭐 귀향인가 귀론가 있었습니다. 귀향인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작품성이 떨어진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많이 확보를 못했고, 근데 무슨 정부의 외압에 의해서 그런 영화가 지금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언론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사실 박근혜 정부가 어떤 정부냐, 한일 위안부 협정을 체결한 정부입니다. 아베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했던 정부입니다. 근데 위안부 영화를 왜 상영을 못하게 할까요? 근데 그런 국민 여론들이 들끓고, 그래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상영관이 늘어났어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영화 스크린 상영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귀향도 관객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연평해전, 국제시장, 그리고 방금 말했던 인천 상륙작전 이 세 개 영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역사를 만든 영화들이고 엄청난 공을 들여서 만든 정말 그 작품성도 있는 영화들이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대한민국의 주류 평론가들이 이거를 폄훼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냉정하게 보시라고요. 어떻게 이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이거를 냉정하게 면밀히 보시면은 뭐가 문제인지 보이실 거예요. 블랙리스트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블랙리스트가 진짜 실체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인지, 오히려 그들이 만드는 카르텔이 만든 블랙리스트가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인지, 그런 것들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사실상 모든 조직, 모든 단체, 모든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대되는 것들은 본인이 당연히 커팅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무언가 탄압이 있고 억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블랙리스트라는 것도 결국에는 정치 프레임으로서 공격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 시청자 여러분이 좀 아시고 같이 우리 좀 화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내야 되나요? 화를 내야죠.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네. 야, 그럼 오늘 블랙리스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또 다른 컨텐츠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